역사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핸드엑스의 역사 영화 리뷰 시리즈 역사와 영화 손도끼로 팍팍 핸드엑스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드립니다.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두 개를 짬뽕시켜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와 영화 첫 방송, 첫 콘텐츠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실 멤버분을 모셨습니다. 모시기 힘든 아주 유명한 게스트 두구두구두구 바로 운현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현입니다. 히어로 플래닛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인사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분의 방송도 아니고 우리 핸드엑스님의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하는데 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또 제가 우리 히어로 플래닛의 정말 가장 큰 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각 멤버들의 정말 가장 큰 팬이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핸드엑스님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컨텐츠에 제가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좋아하는 역사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예, 한번. 저희가 그 히어로 플래닛 하면서 정말 언젠가부터 수도 없이 매해 빠지지 않았던 삼국지 컨텐츠를 하게 됐는데 그간 어떻게 보면 정말 슈퍼히어로물을 좋아해서 모였던 히어로 플래닛이지만 그 안에서 정말 그 주체할 수 없었던 우리 삼국지에 대한 사랑을 또 이렇게 아예 그냥 스피노프식으로 밖으로 빼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정말 재밌게 방송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운현님의 어떤 그 역사 지식이나 그래도 관심도 그런 거에 있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흔쾌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콘텐츠 잠깐 어떤 걸 해볼까 하는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제가 역사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니까 역사 배경 영화 이제 아마 주로 고대사겠지만 이제 역사적인 사건과 시대상을 다룬 영화 가능하다면은 드라마까지 한번 리뷰를 해보는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해서 공동의 취미를 가지고 함께 환담을 나눠보자는 건데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양이나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같이 영화 보고 썰 푼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 되면은 지금 말씀이 되게 좋았던 게 저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를 다룬다고 하니까 이거는 슈퍼히어로 장르랑 조금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핸드슨이 우리 예전 방송에도 가끔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역사물을 보는데 고증이 중요하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사실은 진리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물을 제작하는 보는 이들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건데 다행히 먼저 이야기를 딱 떡밥을 깔아주시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사담을 하고 썰 푸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부담을 덜고 재미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제 제 유튜브가 아직 1000명이 아니라서 게시판을 못 쓰는데 1000명부터 게시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게시판에 어떤 영화를 할지 그 전주쯤에 예고로 올려놓으면은 다른 분들 보시고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고증 이야기는 아마 본격적으로 본방송 이제 시작하면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볍게 한번 즐겁게 이야기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해서 함께할 그 첫 번째 작품 삼국지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삼국지 영화 중에서 무엇이냐? 바로 그 첫 번째 작품은 삼국지 명장 관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이게 삼국지인데 관우 근데 또 아시겠지만 주연 배우가 견자단 거기에 오간 육참 이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사 영화 시대상을 잠시 이야기해드릴까 해요. 이게 당연히 기본적인 건데
그래도 우리가 좀 역사와 영화를 함께 다룬다는 취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옛날에 동생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되게 이제 몇 년 전인 거죠. 음. 형, 삼국지가 역사야?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뭐였냐면은 친구들이랑 삼국지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들이 삼국지는 소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음. 약간 근데 판타지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중국 판타지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중국 왕자의 게임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렇지. 이게 결국에는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이 되게 유명했고 그 소설이 지금 삼국지 이미지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소설의 이미지가. 그렇죠. 하지만 그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도 결국에는 중국 후한 말 위오촉한 삼국이 정립됐던 삼국 시대, 즉 184년에서 280년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물론 이때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이 영화 삼국지 명장 관우는 무간도를 이끌었던 맥조휘 자문관 감독의 2011년 영화로 우리가 잘 아는 견자단 배우분이 관우를 맡았습니다. 그 영화 양자탄비의 감독, 각색, 주연까지 모두 맡았던 강문 배우분은 조조를 연기했습니다. 신기한 게도 이 조조와 관우는 스타워즈 로그원에서 베이지 멜버스와 치루트 임회 역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조조 휘하의 관우와 오관육참을 중심으로 관우의 삶을 담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 컨텐츠를 제안해 주신 핸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렇게 제가 관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네. 정말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의외로 너무 재밌어서 좀 빠져서 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야 이게 오프닝이 올라가는데 너무 생소하고 너무 기분이 좀 묘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이렇게 영화를 볼 때 마블 스튜디오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이제 중간중간 뭐 DC 소니 이렇게 워너 DC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보는데 오랜만에 중국 영화를 봤군요. 거의 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니까 거기에 뭐 원래 한자도 중국 영화를 잘 안 보세요? 잘 안 봤어요. 볼 일이 잘 없었어요. 아, 그 삼국지 같은 경우는 늘 만화나 소설로만 제가 접하는 게 대부분이라 영화 컨텐츠 얼마 전에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좀 보긴 했는데 그건 아무래도 뭐 출퇴근길에 보고 영화라는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이게 확 와닿지 않았는데 이게 영화다라고 하면서 각 잡고 보니까 야 이게 우리 매번 영화 리뷰를 위해서 보면서 오프닝을 유심히 볼 때 몰입해서 보니까 한자 나오고 중국어가 나오니까 너무 새로워. 너무 새로우니까 좋았어 일단. 아니 근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블 로고나 이제 해봤자 DC나 뭐 이런 거 뭐 네. 헐리우드 영화사 로고를 진짜 최근에 엄청 보다가 그렇죠. 저도 중국 영화 오랜만에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생소한 로고가 나오니까 저도 뭔가 조금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되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 좋은 낯섦 이런 그렇지. 느낌으로. 나도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니까 이거 야 좀 새로운데? 라고 하면서 약간 설렘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운현님께 한번 진짜 물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저는 스타워즈 로그원도 당연히 안 봤고 음, 스타워즈 전 시리즈도 제대로 본 게 없어요. 근데 네. 친숙한 배우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조조 배우분도 로그원에서 꽤 비중 있는 역할이셨던 것 같은데 예, 예. 어떠셨어요? 아이, 그렇게까지 비중은 안 했고, 진짜 그 개 중에 좀 음, 따지자면 이제 견자단이 좀 더 비중이 있긴 했는데, 그것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오리엔탈리즘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근데 사실 그 로그원에서 오리엔탈리즘은 사실 뭐 있다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할 수준이라고 봐요 저는. 들 자체가 좀 너무 생소하고 좀 뜬금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견자단 배우가 이제 관우를 맡았는데 저는 좀 안 어울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뭐 소설이나 만화를 통해서 관우라는 인물을 접하다 보니까 너무나 고정적으로 딱 관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는 좀 아니었어. 미중년 느낌? 너무 미중년이라서 어, 관우가 저런 느낌은 아니지 않나? 이런 느낌? 아니 근데 저도 조조보다 키가 작은 관우는 처음 봤거든요. 나도 그 생각 똑같이 했던 게 그 관우랑 관우 장비 여포 이런 장수들 특히나 그 소설에서 묘사를 할 때 뭐 8척 이상 뭐 거의 막 우리 오늘날의 키로 환산하면 거의 2m 가까이 되는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는 장수들로 묘사가 되잖아요. 예. 작아. 너무 작은 거야. 진짜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청년 언월도를 뭐 일반적으로 성인 뭐 몇 명이 들을 정도의 무거운 거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건 뭐 아닌데. 그런 포스도 없었고 그래서 맞아. 저도 그때 딱 제가 앞서서 이제 말했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은 아 이거 역사물이라 생각하고 내가 골랐는데 저 보기 전에 골랐거든요. 네. 관우고 하니까 삼국지 영화로 좋겠다. 근데 역사물인 줄 음. 알고 골랐는데 아 무협이구나. 아, 무협물이고 맞아, 아 맞아. 이게 관우 오간 육참이 주 내용인 게 그래서 이제 견자단이라는 배우를 뽑은 게 이제 약간 옛날에 그거 있죠. 이소룡 영화 중에 한 층씩 올라가서 그 있지, 있지. 제목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아, 이 오간을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구나. 그 한 음. 층씩 올라가는 느낌으로 만들었구나. 이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거 뭐 오관육참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관육참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근데 지금 방금 핸델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관육참에 그거 하나하나 깨가는 도장 깨기 느낌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저는 이게 크게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근데 도장 깨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그니까. 보면은 또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아 말로 참. 퉁치는 거야. 지금 이제 딱 하나하나 그냥 짧게 짧게 하나씩 조지고 있는데 이제 조조의 진영에서 아니 지금 관우가 지금 벌써 애들을 조지고 있답니다. 이걸로 그냥 오관육참을 퉁치고 마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또 보면은 굉장히 러브 라인이라 그래야 되나? 러브 스토리가 아 엄청 지배적이거든요. 이 영화에. 사실 그 맞아요. 사실 그 얘기도 언제쯤 해야 되나 싶었는데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보면 야 물론 근데 이제 그 오프닝에 보면 그 한문으로는 관훈장이고 영어로는 뭐 더 로스트 블레이즈맨 막 이렇게 됐단 아 말이에요. 아니 저도 영문을 봤어요. 이거 도대체 영문 뭐라고 했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영문도 어느 정도 그 영화 내용의 맥락을 맞춰서 하는 걸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목을 했을 때 삼국지 명장관우인데 나도 이제 제목을 그걸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맹한 관우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겠구나 했는데 다 보고 나니까 관우의 인간적인 혹은 야사처럼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픽션처럼 해놨더라고요.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러브 스토리가 정말 지배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관우의 행적들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내가 생각한 삼국지 영화 혹은 역사 영화로서의 방향은 아니었다. 뭐 나쁘다고 말하진 않겠지만은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희한하면서 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조금 알아보니까 이게 맥주이 자문관 감독의 약간 그런 스타일이래요. 전작들도 보면은 조금 이런 그래요? 러브 스토리를 조금 비중 있게 넣고 심지어 음. 그 기란이라는 여자 캐릭터도 오리지널 캐릭터란 말이에요. 없던 아, 인물인데 그런 그렇구나.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낸 거 자체가 뭔가 되게 이런 식으로 만든 거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삼국지 영화를 만드는 추세가 네. 굉장히 중국에서 중국 굉장히 내에서 과거랑 다르게 개혁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아, 과거에 되게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무조건 유비가 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비 제갈량이 짱이고 관우가 짱이었는데 이제 점점
조조를 띄워주는 풍토가 이제 중국에서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갔는지 우리나라도 이제 조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조조가 옛날에는 유비랑 비교해가지고 반역자하고 동탁이랑 별거 차이가 없는 애였는데 맞아. 점점 개혁자로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대요. 해가지고 이 영화에서도 개혁자 조조로서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려고 했고 보면은 큰 반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조조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관우가 떠나겠다고 그렇죠. 하면 진짜 놓아줬던 사람이고 진짜로 뭔가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해서 관우를 자기 사람이라고 만들어 보려고 했던 개혁자인데 그런 것도 있었고 관우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조금 다뤘다라는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말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형적인 그런 관우 모습이 없고 심지어 중간에 보면은 수염을 짧게 바꾼단 말이에요. 와, 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우리 관우 하면은 또 별칭이 미염공이잖아요. 미영공인데 와 이거를 와 진짜 이건 뭐 조선시대 남자들이 상처를 짜는 거랑 뭐 같다고 봐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진짜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관우 신사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한테는 관우는 솔직히 장수지만 중국에서는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솔직히 제가 이 역사 영화를 다루는 거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역사적인 인물의 실존 인물에 대한 그 마음이 배트맨과 슈퍼맨을 다루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 그래도 배트맨이랑 슈퍼맨은 만화 속 캐릭터라고 하는데 근데 관우는 심지어 신급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산 사람이었는데 신이야.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관우를 이렇게 전형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심지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줄 정도로 영화에선 연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관우가 뭐 인이예 뭐 이런 것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게 여자다 이런 걸 하잖아요. 여자 앞에서는 막 이런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영화는 진짜 여자를 관우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게 했던 게 여자라는 걸 완전 전방에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반적인 사랑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금난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형수님까지는 아니지만 형수가 될 여자니까. 그러니까. 근데 형수인 거죠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도 너무 좀 조심스러울 정도로 그죠? 아까 러브스토리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아까 뭐 잠깐 언급도 하셨지만 두 라인의 러브 라인이 있잖아요. 조조의 관우에 대한 사랑 그리고 관우가 기란에 대한 사랑. 이 두 어떻게 보면 그걸 이끌어가는 두 큰 물 뭐라고 해야 될까? 큰 삼각관계? 이야기는 아니 근데 그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는 아예 안 봤는데 조조의 관우에 대한 사랑을 그런 연정으로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지. 근데 그걸 굳이 어떻게 보면 구애잖아. 내가 군주인데 장수로서 내가 너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지. 장수가 군주를 따르는데 워낙 뭐 관우가 출중하다 보니까 군주가 나서서 장수에게 구애를 하는 거지. 내 사람이 돼 달라라고. 근데 그거를 물론 사랑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로 치환을 한다면 두 방향의 사랑이 있는 거죠. 결국에 이 영화는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삼국지 영화, 역사 영화를 표방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면에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감정을 다루고 있는 영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묘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극 역사물이라 그러면은 뭔가 그 역사적인 무언가를 보는 거에 집중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 나도 물론 실제로 그 누군가 뭐 남자 여자의 사랑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면은 그 사건에 집중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쵸. 우리가 오간육 참에서 기대한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더 다뤘다는 게 조금 아쉬웠고 제가 생각하는 역사 영화라는 거는 물론 배경만 과거고 그 안에 뭐 새로운 걸 다룰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극이나 역사물은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한 거를 보여주는 거. 맞아. 우리가 반지의 제왕에서 기대하는 거는 판타지 세상을 우리가 보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즐거워요. 용도 보고 도깨비도 보고 이런 것처럼. 근데 맞아. 사극은 우리가 그 삼국시대를 보질 못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재현해서 보여준다는 거.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고증은 무엇이냐면은 스토리를 고증할 수는 없어요. 스토리는 실제로 결국에는 진짜 상상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과거에는 역사라는 건 역사 발굴과 고증이라는 거는 팩트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요즘 역사학자들은 이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팩트를 보여주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상상을 해서 어떻게 어떠한 유물과 유적과 사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겠구나라는 걸 결국에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다. 그렇지. 왜냐하면 기록이라고 사실이라고 남아있는 것들이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진실되거나 사실인지를 모르니까. 역사라는 건 기록이라는 건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머지 주변의 이야기들 그 과정에까지 이어온 여러 가지 진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들을 생략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수정됐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접근이 맞죠. 자료를 기반으로 상상하는 것.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나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정복을 한다면은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뭔가 기록을 다 지우고 북한이 남겨놓은 기록만을 가지고 1000년 뒤에 우리나라를 판단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던 나라라고 판단이 쓰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사료를 가지고 상상과 어떠한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고증은 결국에는 스토리에 대한 고증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옷,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무기, 생활 이런 거를 고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해서 결국에는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뭐 그런 걸 조금 보여주는 영화를 기대하고 봤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 되게 짧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전쟁 씬이라거나 그 당시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좀 잠깐만 나왔죠. 전쟁 씬도 거의 뭐 한 장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견자단이라는 배우분을 썼을 때부터 전쟁 씬을 맞아. 할 생각은 없었던 거야. 뻔하지. 이제 먼치킨 물이 된 거야. 주인공 선정부터. 저는 심지어 알량문추 다루는 게 한 절반은 될 줄 알았어요. 와 맞아. 사실 거기부터 시작이잖아. 근데 알량을 단칼에 죽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반토막을 내버리냐.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오간육 참애들이 실제로 단칼에 죽잖아요. 너 뭐냐 통행증 달라 하면은 댕강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거 뭐 아니 근데 애들이 댓글이 그거더라고요. 뭐야 그러면 이 오감육창 장수들이 알량보다 센 거냐고. 알량은 1합에 죽었는데 얘네들은 합을 나누는데 지금. 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은 오감육참 자체는 정사가 아니에요. 오감육참은 그냥 연희에서 만든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관우를 더 띄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감육참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오관의 경로를 따라가죠. 네. 아세요 혹시? 아니요 몰라요. 오관의 경로를 따라가면은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유비한테 가겠대. 유비한테 가겠다고 하는데 서울, 광주, 뭐 부산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뭐야 이 새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오간의 위치가
어. 오간의 위치가 그렇거든요. 난 그거 그래가지고 아이 그러면은 그거네. 그 조조의 구에 넘어갔네 그러면. 넘어간 게 해가지고 맞네. 나관중이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거는 나관중이 그 당시 유명했던 도시들을 그냥 쭉 쓰다 보니까 이게 음. 지리상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걸 생각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영화는 의외로 그 말도 안 되는 경로를 이제 부이 그 누구야 기란. 형수를 유비한테 보내주기 위해서 했던 그런 위장이다. 음. 거꾸로 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또 기란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아, 그렇지.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는 더 잘 된 해석을 보여주는 장면이 된 거죠. 야, 이 작가의 설정 구멍을 또 이제 2차 창작을 하면서 메꿔줬네. 현대에서 아, 훌륭해. 그러니까 나관준도 결국에는 작가잖아요. 그 사람은 역사학자가 그쵸. 아니라 작가다 보니까 이 워낙 방대한 역사를 다루는데 설정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관중이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관중이 삼국시대 인물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니죠. 그 당시에 막 들으면서 소설을 쓴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치, 그치. 한참 뒷시대에서 이제 삼국지가 너무 유명하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을 결국에 쓴 건데 그러니까 아마 그 소설도 고증의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이게 고증하면은 이제 삼국지 팬분들이나 이제 정사 팬들은 다 알겠지만 언월도가 이제 없었다. 음. 그게 이제 아실지 모르겠죠. 언월도가 없었다가 팩트라고 하는데 뭐 어, 유명하잖아요. 뭐 청령 오늘도 장팔삼오 방찬화극 이런 거 뭐 다 그냥 예, 소설이다, 픽션이다라고 뭐 익히 다 알고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월도가 한 다다음 세대인가 만들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던 무기가 아니에요. 해가지고 그 언월도를 가지고 이제 뭔가 시대가 이제 안 맞는 게 있는데 저는 근데 또 그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언월도가 없는데 그래도 비슷한 걸 누가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누가 만들 수는 그러니까 있는 거지. 관우가 최초로 언월도라는 걸 뭔가 비슷한 걸 만들어서 쓰지 않았을까. 음. 그런 걸 한번 상을 해봤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언월도가 있거든요. 어. 월도가 있어요. 월도가 이제 달 모양의 검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언월도는 그 관우가 쓰는 그런 청룡 언월도 같은 게 아니고 음. 되게 창이 아니에요. 일단은 되게 검보다는 손잡이가 긴데 되게 어. 짧죠. 이 정도 되고 도는 월도의 모양으로 돼 있는 그런 월도들이 발견이 되는데 실제로 전투에서 쓰기는 되게 불편한 건데 이게 어떤 용도로 썼을까? 아마 뭐, 뭐 제사나 행사에 쓰지 않았을까? 그런 아직까지도 좀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결국에는 비주얼 비주얼용이었 비주얼용이 이게 그 용도를 분석을 해보면 전투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네요. 관우도 아마 그랬을 텐데, 뭐 일단은 언어들을 안 썼겠지만, 그렇지. 근데 보면은 알겠지만 미염공이라는 것도 그렇고 언어도라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이 전투에 특화된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수염이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전투를 할 때. 그러니까 근데 그 아마 관우라는 사람도 무진장 멋에 미친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간지가 정신을 지배하는 거지. 간지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 그것도 뼈 긁는 것도 아, 어,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그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나는 이 영화가 오간육천 음. 말고도 그 아, 뒤에 그 이제 뭐 유명한 것들. 뼈도 긁고 해갖고 관우의 유명한 걸 다 담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 이게 역사 영화가 아니라 액션 영화다 보니까 그런 거는 없었다. 그러니까 팬들이 다 똑같아. 나도 당연히 이제 관우하면 그런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으니까 딱 난 그때 그걸 기대했어요. 그 독침을 맞아가지고 그러면서 예, 이제 그 치료해준 승려가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제가 뭐
돌팔이라서 속에 있는 거 다 끌어내지 못하고 겉에 있는 것만 좀 끌었습니다. 그게 이제 비 오거나 춥거나 이러면 아플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뒤에 가면 이제 화타가 등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를 이제 보여주겠구나. 그 중간에는 이제 전투 중에 관우가 팔 쓰는 거 좀 불편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뒤에는 이제 뼈를 이렇게 긁어내는 모습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마블 스튜디오였으면 팬 서비스라도 그런 장면 하나 넣었을 것 같아. 맞아. 마블 같은 데였으면 무조건 넣었어요. 어떻게든. 근데 이제 저 그 뼈 그 독침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내가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요. 해가지고 한복이잖아요. 그 죽장이. 네, 한복이죠. 재밌는 게 또 뭐냐면은 이 한복이라는 배우가 서원이라는 배우인데 네. 91부작 삼국지 드라마에서 조은을 연기했던 배우예요. 그 넷플릭스에 있는 그 삼국지예요? 예. 그렇구나. 내가 그 넷플릭스 삼국지 한 6회인가 7회까지 봤는데 아직 조은이 안 나왔거든. 나중에 볼 수 있겠네요. 또 한복이 또 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형제 드립 치잖아요. 맞아. 그래갖고 이게 보면 어떤 버전마다 다르지만 유비가 조은을 관우 장비랑 이제 의형제를 시키는 버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해가지고 이게 배우 개그인가? 조은을 연기했었으니까 한복이랑 갑자기 형제로 만든 게 해가지고 배우 개그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 대사들이 너무 멋있잖아요. 왜 독침 피하지 않았냐? 형제를 어떻게 피하냐? 근데 이제 너가 나한테 독침을 쐈으니까 의절을 하겠다 하고 공격했는데 네? 너 또 왜 안 피하냐? 했더니 어떻게 형제를 내 손으로 죽이겠냐? 그래서 이게 진짜 의리 한다는 게 의리라는 건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게 의리 전이구나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술 먹을 때 의리 게임 하잖아요. 의리 게임. 이게 진짜 의리 게임이야.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진짜로. 어떻게 너무 내 멋있더라고요. 형제가 술을 다 마시게 두겠어? 라고 하면서 내가 다 마시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솔직히 삼국지는 이런 맛에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중국 영화들이 이런 뭔가 사나이를 끄는 마음을 막 들끓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중국 영화의 그 협 이런 것들. 협객. 그렇지. 그리고 처음에 대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알량 좀 죽이고 와달라니까 일단은 이것 좀 먹으라고 하니까 뭐 급하지 않냐고 먹고 가라고 하니까 급할 거 없어. 죽이고 먹겠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재해석이 됐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이 술이 식기 전에 갔다 오겠어였는데 밥으로 하더라고. 그래갖고 또 웃긴 거는 그 전에 30명을 모아가지고 갑자기 형제가 되지. 맞아. 그 의형제가 그냥 30명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진짜 의형제 진짜 좋아한다. 근데 또 한복 동네 가면 한복도 의형제. 다 형제야. 여기는 일단 형제야. 그러니까 관우가 그 시대에 엄청난 핵인 싼 거야. 그냥 딱 가다가 처음 봐도 자네 참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우리 형제의 연을 맺을까? 오케이 형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조금 친해지면 그냥 형동생 하듯이 그런 형제인 건가? 중국에서는? 이제 제 중국 친구 이야기 말 들어보니까 중국이 되게 서구적이래요. 우리나라보다. 서구적이라고요? 외국 보면은 할아버지도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약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형 동생을 잘 안 하고 그냥 나이 많아도 친구래요. 그러면은 그냥 뭐 따거 하고 막 이렇게 뭐 형님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진짜 형으로 있는, 대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이상이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존경, 충성 뭐 이런 게 담겨야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거구나.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갖고 왜냐면은 제 중국 친구도 그 다른 중국 형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나는 이제 선례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일반화 할 수는 없지.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더 그런 건가 약간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확실히 우리가 이제 좀 더 어떻게 슈퍼히어로보다 좀 더 좁은 컨텐츠 우리가 좋아하는 걸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보는 포인트들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음, 메모해 놓은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게 다 나왔어. 이제 알량을 잡으러 갈 때 애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 한복이랑 이제 둘이서 그 얘기를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나도 굉장히 다 메모를 해놓고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물론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이 영화는 우리가 기존에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삼국 시대의 전쟁, 전투, 그리고 장수들의 그런 흔히 얘기하는 능력 배틀,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거는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대화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의 대부분은 관우와 조조의 대담이 지배적으로 많은데, 여기서 느껴지는 그 시대의 가치관, 그 시대의 정신 같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감독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삼국시대의 인물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러지 않을까라는 그 시대의 인물을 묘사하는 것과 그 시대에 지금이랑은 너무 다르지만 당연했던 진리이자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인상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서 보니까 처음엔 기대보다는 좀 별로였다는 인상이 있었지만, 뒤에 가면 갈수록 그 누적되는 인물의 묘사라거나 대화들을 통해서 이 작품에 혹은 그 시대에 대한 매력을 또 한껏 느낄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11년도 영화다 보니까 아마 이게 11년이 국내 개봉 연도이긴 할 텐데 그렇죠. 진짜로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 다분하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실제 보면은 조조가 사악한 인물이다라고 그려진 장면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 어, 초기에 이제 관우한테 관직 주려고 하는데 이제 거의 헌재는 그냥 허수아비고 맞아. 이제 보면은 장수들이 헌재 말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 빼면은 대부분은 또 조조가 그렇게까지 사악하게 안 나왔던 것 같고 실제로 하나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조조가 이제 자기 부하들과 이제 벼농사 같은 거를 이제 합니다. 그렇죠. 헌재도 같이 하는데 근데 음, 이제 저 정도 위치의 인물이 저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왕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저런 일을 했을까 하는데 의외로 리더십 있고 인망 있는 인물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육체노동 정말 음, 이제 백성들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될까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일들을 실제로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군단장이 2등병 1병과 같이 삽질을 한 실질적으로. 거죠. 그렇지. 예, 근데 그런 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김유신 장군이 있어요. 음, 김유신 장군이 실제로 되게 오래 살았는데 70인가? 그때도 이제 전장에 나갔는데 그때도 그 젊은 병사들과 진지공사를 같이 했대요. 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리더십이 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꼰대짓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실무들도 같이 했고 어떻게 보면 김유신도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개혁가적인 입지적인 인물인데 조조도 그런 느낌에서 보자면은 뭔가 같이 변호사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그럴싸한 장면이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또 물론 저도 그 장면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그 장면은 단순히 그 인물을 묘사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지도자이고 어떻게 보면 관리자잖아요. 관리자가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결국에 사람을 관리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솔선수범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의 그냥 그것도 아니고 황제인데 하늘이 내려준 왕이고 그리고 그 헌재 바로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는 조조가 같이 백성들과 병정사를 한다고 하는 건 정말 누가 봐도 내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저 하늘을 하늘도 무서워 하늘도 벌벌 떨게 하는 조조도 지금 나와서 같이 우리랑 별을 심고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조조도 지금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옆에 보니까 헌재도 같이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아니 진짜 물도 못 마실 거야. 나 같으면은 아우 씨 무서워서 내가 물도 못 마시고 아니 이렇게 아무리 되니 허수아비여도 왕이잖아. 아 그렇지 와. 명분이 서잖아. 야 왕도 나와가지고 지금 하늘이 내려준 저 왕마저도 나와서 나랑 같이 벼농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지.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두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솔선수범이거나 아니면 쇼맨십인 거지. 이렇게 음. 보여주면서 큰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나를 따르게 하는 그런 면모로 보면 오늘날에 와서도 뭐 저랑 핸덱스님도 아직은 뭐 실무자지만 언젠가 관리자가 될 거고 경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아주 영리하게 사람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일단은 뭐 그런 쇼맨십도 안 하는 리더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당연하죠. 조조는 그런 걸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더 실제로도 성공을 하고 더 돋보이는 거란 음.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서 저런 인물에 대해서 더 우리가 열광을 하게 되는 거고. 하고 이제 보면은 저는 이 영화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운현님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피의 피 음. 피의 양 조절이에요. 출혈에 대한 연출.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전쟁물이나 전투물 봤을 때 약간 그 MCU도 비슷하긴 하지만 피가 너무 없으면은 맥이 빠지거든요. 아, 맞아, 맞아. 왜냐면은 칼을 휘두르는데 댕강댕강 하는데 어떻게 피가 한 방울도 안 나냔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피가 너무 많이 나면은 혐오스럽고 좀 부담스럽. 잔인해요. 맞아요. 일본 영화 같은 거 보면 피를 마구마구 써버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피가 없는 수준도 아니고 또 적당히도 나와요. 그리고 칼이 사람을 베면은 일단은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되게 적절히 잘했다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작품이지 않나. 그런 건 또 이 작품에서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조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미리 던지는 건데 저는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조조라고 봅니다. 음, 물론 관우를 이렇게 자장 앞에 내세워서 이야기들을 진행은 하고 있지만 조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조의 뭐 언행들을 쭉 유심 있게 보다 보면 이 조조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는 확 느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영화의 진주인공은 조조다. 음. 그래서 사실은 감독이 가장 어떻게 감독이 의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관우를 내세워서 드라마를 찍고 조조를 가지고 실제로 역사를 반영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좋아하는 인물을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조조라는 캐릭터에 다시 한번 매료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관우라는 인물을 가지고 조조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면 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악인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거의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관우라는 존재가 진짜 이게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신이잖아요. 신 관우는 지금 그렇죠. 조조는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관우라는 신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장면도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이용을 하셨다. 막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잖아요. 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 장면이 또 왜 그거란 말이에요. 광공 광공.
왜 목만 목만 오셨어? 근데 보면은 저는 그렇게 성대하게 몸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목만 나무로 왔으니까. 나 너무 멋있더라고. 나도 너무 그 초반에 그 이제 삼국지 팬이라면 정말 그냥 거기서부터 먹고 들어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관우 장례는 이렇게 치러줬겠다 싶을 그렇지. 정도로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딱 해서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조가 관우를 이용했다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우의 복이에요, 복. 그렇죠. 왜냐면은 조조가 관우를 이렇게 좋아했으니 망정이지. 그래서 지금 관우가 이렇게 신이 된 거지. 송건이나 손책이 좋아했어 봐. 아니면은 뭐 원술 같은 애들. 원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좋아했어 봐. 남 기력도 안 남았을 걸. 기록도 안 났고 같이 찌질해졌을 거야. 조조가 좋아했으니까 인정받은 거야 정말로.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관우도 되게 머리를 잘 쓴 거죠. 자기가 끝까지 조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충의 화신이 된 거잖아요. 맞아. 근데 또 웃긴 거는 또 잠깐이라도 또 알량 문추도 또 죽이고 오고 이런 거 보면은 참.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미디어는 보면은 유비가 원소 쪽에 있었던 걸 몰랐다. 그래서 알량과 문추를 죽인 거다. 이렇게 각색한 미디어가 있는데 이 영화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 상태예요. 유비가 있는. 음. 근데도 가서 알량을 죽이면은 자기 따거가 위험해지는데 원소가 분명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이거 죽였단 말이야. 유비가 죽으면은 깔끔하게 기란이 자기한테 온다는 그런 큰 그림이 아닐까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얘가 저 꿈에서도 막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응, 기란이니까 근데 나도 비슷하게 약간 우리 예전에 히어로 플래닛에서 브루스 배너를 그런 식으로 해석했듯이 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얘가 정말 앞으로는 점잖은 척 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좀 여우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랑이 절절하기도 하고 상황이 이 유비를 저렇게까지 일부러 위험하게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면은 웃긴 게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 기란이 그러니까 조조를 떠나는 이유도 기란이 죽어서 화가 나가지고 떠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조조한테 갈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계속 그런 것 같아. 왜냐면은 조조랑 케미가 너무 좋아. 둘이 음, 막 둘이 막 얘기도 너무 잘 통하고, 그러니까 매 순간 이야기를 좀 앉아서 진득하게 할 때 보면은 관우가 적개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야기가 끝날 때 보면은 둘이 그냥 하하호호 하고 한 번은 뭐 서로 짠하고 술 거나하게 취해서 막 부축해주면서 방에 들어가죠. 친구야 친구. 나중에는 뭐 얘기 진짜로. 그 마지막에는 얘기하고 끝나니까 하이파이브를 하잖아요. 그래요? 그건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악수를 하듯이 이제. 근데 그러니까 하이파이브 하는 각도를 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나 그게 하이파이브로 거의 봤거든. 오늘날 음, 하이파이브야. 아니 음. 저렇게까지 합이 잘 맞고 케미가 좋은데 왜 저렇게까지 기를 쓰고 유비한테 가려고 하나. 그리고 심지어 그 영화 내에서 유비에 대한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그 영화 내에서 그렇다면은 그 영화 내에서 유비가 어떤 인물이길래 관우가 이런 조조를 마다하고 가려고 하는지 잠깐이라도 할애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이게 정사인지 모르겠는데 추씨인가? 추씨 아세요? 뭐죠? 얘기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관우가 실질적으로 조조를 결국에 조조 휘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여자 때문이다. 근데 음, 추씨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관우가 이제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조조가 주는 걸 다 안 받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성을 점령했는데 거기서 추씨라고 미망인이 있었어요. 음, 근데 추씨를 자기를 달라고 한 거예요. 약점 관우가? 약점 잡을 피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안 받던 애가 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 절세 미녀는 추씨였다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근데 조조도
당연하지. 아주 걔는 유부녀 아주 킬러상하게 색하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호색한이고 그러니까 특히 남편 있는 여자한테 끌리는 게 걔 너무 정특이잖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출시를 안 준 거예요. 어, 그때만 그거에 삔또가 상해서 결국에는 조조를 버리고 가버렸다. 이게 이제 그런 설이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색해서 이거 만든 건가, 감독이? 그 정도의 호색한이지 않나 관우도. 근데 이제 기란이 죽었다는 거에 얼마나 빡이 쳤으면은 이제 그렇게 됐을까. 근데 또 음. 웃긴 거는 기란도 예사 인물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사인물이 아니에요. 진짜 유비를 따랐고 관우가 조조 밑에 들어갈까봐 관우를 유혹하잖아요. 미인계를 쓰잖아요. 유혹도 하고 결국에 안 되니, 심지어 칼도 찔러. 맞아. 찌르려고 하고. 그래고 와 기란이라는 인물이 정말 범삼치가 않다. 그래서 음, 좀 근데 저는 솔직히 뭐 기란의 비중이 너무 컸다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맞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그런 역사물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와 여장부다 진짜로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뭐 기란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영화의 좋은 점이 뭐냐면 그래도 뭐 주연,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다 좋다는 거예요. 뭐 음, 관우, 조조,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한복도 잠깐이었지만 굉장히 그 형제를 얘기하면서 인상적이었고 기란도 단순히 그 히로인으로서만 나오는 게 그 여성 캐릭터로서의 상대로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핸드스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강단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정말 더 대의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그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황제. 헌재. 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이제 어떻게 반전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보면은 키맨이었던 거야. 그 전에 이제 농사일하면서 관우랑 하던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관우가 저 조조랑 놀지 마시고 뭐 도망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주 강단 있게 눌렀어요. 내가 진짜 하늘이 내려준 운명이라고 하면 언젠가는 천하가 내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라고 음, 얘기를 해요. 음, 음. 그러니까 대개 대차게 지금은 조조가 나를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그보다 강해지면 결국 조조도 천하도 내 손에 쥐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야망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삼국지 내에서 그 헌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되게 유약하고 무능하고 그냥 휘둘리게 바쁘고 비극적인 운명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정말 잠룡이라고 해야겠죠. 자기 뜻을 숨기고 더 약한 모습 보이면서 허허실실처럼 그런 걸 보여주니까, 황제애도 되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를 다루는 방식도 굉장히 현대 삼국지라는 건데 음. 옛날에는 진짜 조조가 동탁이었단 말이에요. 제2의 동탁. 그러니까 근데 동탁 다음에 이제 조조가 온 예, 거지. 해가지고 뭐 어떤 작품에서는 보면 헌재가 막 울어요. 나는 뭐 평생을 운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아주 절망적으로 음, 되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 같은데 근데 요즘으로 갈수록 조조는 이제 개혁가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왕이었고 헌재는 구시대의 산물 같은 그렇지. 그런 진짜 없앴어야 할 마지막 진짜 먼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10년 전 작품이긴 하지만 진짜로 이제 새 시대의 삼국지를 보여준 작품이지 않나. 그게 진짜 조조와 헌재를 다루는 방식 중 하나였고 조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 언월도로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 음, 인상적으로 와 저렇게 자살할 수가 있구나. 나 맞아. 뭐 하나 했어 고개 숙이고 있을 때 나 서서 그러니까 죽었다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나도 서서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와, 너무 멋있고. 그리고 손으로 조조의 칼을 막은 장수. 어, 아시죠? 기억나시죠? 네, 알죠. 잘생겼던. 그 장수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름을 안 부르니까 이게 맞아요. 모르겠는 거야. 슈퍼히어로물 같은 경우는 코스튬이나 이런 개성이 뚜렷하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쟤는 누구다 누구다 바로바로 아는데 음, 여기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이름을 불러야 꽃이 되는데 그 이름을 불러주지를 않으니까 아니 근데 모르겠는 저는 거야. 진짜 그 장수가 너무 멋있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부러 엔딩 크레딧을 찾아봤어요. 아, 그러면 되겠구나. 그 배우 이름을 일단 찾아보고 그 배우가 무슨 역인지를 찾아봤단 말이에요. 조인쯤 되려나? 장료더라고, 장료. 아, 장르였어요? 그 사람이 장료더라고, 칼을 손으로 잡은 사람이. 야, 근데 그래서 장르가 그렇게 최측근에서 그렇게 할 정도로 가까이에 있었나?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희한. 내가 그래서 조인이었나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도 좀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할 거면은 하우 씨 아니면 조인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아, 근데 눈이 멀쩡했으니까 하우 연 아니면 조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오, 조홍 저도 정도 되겠지. 저도 좀 웃겼어요. 근데 보면은 장료가 관우랑 친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알고 그래서 있어요. 일부러 장료를 넣어놓은 건가 싶기도 해요. 근데 장료구나. 뭐 장료도 워낙 멋있게 다뤄지니까 좀 이해는 어. 가는데 그거는 조금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르로 하니까 더 생각이 좀 더 공고해지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냥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대로 그런 식으로 다 해놓은 것 같아. 진짜 음, 주인공은 조조고 그 사람들이 장르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우 씨나 조인, 조홍처럼 바로 옆에서 조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장르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하고 이게 워낙 멋있고 인기 많은 인물들을 그냥 한 번에 모아두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저번에 어떤 걸 보니까 그 초기에 오호대 장군 있잖아요. 네. 그 오호대 장군도 다섯이 다 모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요? 예. 그러니까 다 각자 중국이 땅이 얼마나 넓어요. 아, 각자 자기 지역을 지키고 있지. 그 그렇겠네. 5대 장군이 다 모인 적은 없다. 이렇게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장료도 뭐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또 있을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또 멋있는 사람을 또 갖다 아마 그 뚱뚱한 애는 허저였겠죠? 허저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도 허저 아니면 전이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 전이는 아니다. 전이는 그렇게 표현 안 했을 거야. 날카롭게 표현을 하지. 그 전이는 그래도 음, 조조의 장비인데 그 그니까 더 멋있지 않았을까? 더 진짜 고슴도치 같이 그렇게 완전 응, 이제 응, 응. 귀신같이 도깨비 같이 표현해야지. 맞아, 맞아. 대부분 그렇죠. 근데 맞아요. 허저는 누가 그렇게 시작했는지 항상 뚱땡이로 나와. 그니까 그러니까 산적으로 시작했고 진짜 아주 그냥 뭐 진짜 거대하게 뚱뚱한 막 그런 인물이잖아요. 저는 이제 슬슬 할 이야기 다 해가는데 제가 그래도 이게 우리가 역사와 영화 아닙니까? 네. 해가지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어요. 병사들이 다 창병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요. 실제로 창이 칼보다 쉽습니다. 진짜로요? 예. 그러니까 검술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음, 창술은 되게 쉬워요. 근데 뭐 창술도 고급 단계가 있겠지만 근데 그렇죠. 병사라 하면은 이 시대는 대부분 투잡이잖아요. 그렇죠. 직업군인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음, 농업을 하던 상업을 하던 애들을 불러가지고 전투 기술을 가르쳐서 전장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검술은 너무 어렵고 창술은 되게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음, 창술 그리고 그때 또 우리는 막 무협이나 그런 걸 많이 봐서 알겠지만 칼을 막 쉥쉥 휘둘려서 애들을 막 죽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상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다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투구도 쓰고 있고 그렇구나. 갑옷이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옷도 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칼을 이렇게 베면은 무슨 종이 쪼가리처럼 막 베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리고 방패가 있잖아요. 나무 방패든 나무 음, 방패가 쪽쪽 쪼개지는 연출들이 많지만 실제로 방패는 되게 셉니다. 칼을 대부분 막아요. 음, 해가지고 화살도 다 막으니까. 그래서 배기를 한다는 거는 팔을 베던가 목을 베야 된단 말이에요. 배기는 정말 어려운 기술이고 굉장히 고급. 일본으로 따지자면 사무라이들이 하던 거다. 음, 근데 갑옷도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게 뚫기거든요. 그래서 창으로 뚫는 거를 하는 게 더 쉬웠다. 칼이라는 건 되게 고급 기술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조선도 보면은 조선 뭐 우리 임진왜란 같은 거 보면 수군들이 다 삼지창 들고 있잖아요. 창이 칼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삼지창에 걸어가지고 뺀다던가 아니면 찌른다던가. 그리고 일본도 보면은 아시가루라고 하는데 창을 써요. 창을 써가지고 잡는 거. 근데 일본은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칼은 짧잖아요. 가까이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창은 길잖아요. 그럼 칼 든 애들을 싸우기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더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창을 더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가루들의 창들을 보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면은 그 창으로 찌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긴 창에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을 위로 때려서 봉처럼 상대 머리를 찍는 그런 식으로 아시가루들은 쓰고 심지어 신라 시대에는 보면은 2명이 잡아야 될 정도로 긴 창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창을 되게 길게 만들어서 2명이 잡아서 찌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창을 썼었고 그만큼 이제 창이 더 보편화되어 있는 무기였고 병사들은 대부분 창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을 든 사람은 검만 들겠어요? 방패를 무조건 듭니다. 그쵸. 웬만해선 방패병도 따로 있지만 검 든 사람은 웬만해선 방패 듭니다. 근데 이 와중에 쌍검을 썼다는 유비. 그러니까 검을 쓰는 이유는 방어도 같이 하려고 검을 쓰는 건데 그 이점을 버린 유비는 쌍검을 썼다는 건데 딱 봐봐요. 장비도 창, 관우도 도도 창이죠. 네. 둘 다 창 썼는데 그런 유비, 쌍검을 쓴 유비라는 거 어찌 보면은 무술로 따지면은 유비가 더 높았던 게 아니냐. 야, 진짜 관우와 힘든 장비보다. 씬이네. 그러니까 얘가 형이었던 이유는 그 싸움을 잘했었구나.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패왕 유비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야,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네. 괜히 장비가 여포와 혼자 싸울 때 유비가 잽도 안 되는 애가 나가서 도와준 게 아니고 그러네. 그거 아시죠? 유비가 도와주러 나가니까 관우가 여포가 후퇴하잖아요. 맞아, 딱 그때 후퇴하잖아. 예. 장비랑 싸울 때 싸운단 말이에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거든. 얼마나 무서웠겠어. 말 타고 쌍검을 들고 자기는 화극 하나 들고 있는데 자기는 화극인데 화극이 뭐냐면은 골이 이렇게 칼을 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쳐서 칼을 쳐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와 검을 들고 온다는 거야. 와 그때부터 알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 그러니까 이게 괜히 돗자리 장수를 형님 해준 게 아니라 힘씀 찌는 거 알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비가 그러니까 유비는 지금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비는 인이 예지로 부하들을 이끌던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무력 하나로 했던 사람이고 조조는 아주 악랄한 수가 아니라 가가지고 논농사도 같이 해. 그리고 끝까지 관우를 믿고 따라. 그리고 관우 간다고 하니까 또 내보내줘. 진짜 인으로 부하들을 포용했던 게 조조다. 야, 이런 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재평가 해야 된다, 진짜. 그런 한번 좀 재밌는 요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역사 얘기도 해주시고 우리가 아무래도 역사와 영화라는 콘텐츠니까 뭐 역사적인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전쟁씬이라거나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수들의 전투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은 없잖아 있었어요. 물론 관우의 견자단의 무협신들은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전쟁씬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적긴 했어요. 하지만
그 초반부에 그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안양군이 보면은 뒤에 좀 짧은 창 같은 걸 다 등에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창들을 이제 투창이라고 하면 되겠다. 투창들을 가지고 전투를 아, 하는데 맞아. 그 장면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저는 어우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 근데 저는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저는 또 역사 충이라 그래야 되나? 역사 팬이니까 네. 저게 가능할까? 너무 나도 그 궁금한 생각을 거예요. 했지. 저런 게 실제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창병, 활병, 뭐 궁병, 뭐 이제 백병전 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그간 우리 삼국지 게임에서도 안 나왔던 타입의 병사들인 것 같아서 어,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것들을 깨트리는 병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조조군이 더 고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야구하는 것처럼 약간 야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언더 투수들이 어, 하는 어, 것처럼 어. 쫙 이렇게 던져가지고 방패도 꿰뚫고 야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보면서 방패를 뚫을 수 있을 정도인가 하는데 여기서 하나 이야기 드리자면은 투창병은 일단은 존재했던 병종이에요. 그러니까 어, 활을 쓰기 전에는 투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옛날 고대 시대는 이 창을 얼마나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박을 수 있냐 음, 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거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창을 걸어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어. 점점 세게 던지고 싶어서. 근데 그렇지. 그러다 이제 활이 나오니까 투창은 이제 후퇴를 하는데 옛날에 보면은 아프리카 원주민들 보면은 막 사냥할 때 아직 창 쓰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그렇죠. 그러니까 투창은 가능은 한데 근데 이미 삼국지는 이제 보면은 그 고대 그리스 보면은 올림픽 종목에 투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을 썼다는 거는 그래도 당연히 팩트인데 그 활을 막 쓰는 삼국시대에 그런 투창병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저도 확 느꼈죠. 아, 이거는 무협지구나. 그런 걸 확 맞아, 맞아. 느꼈죠. 그러니까 이미 그 연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역사 전쟁물이 아니라 진짜 약간 무협물처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관우그 별동대에 출정을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연출이 대단해요. 그 뭐 소설도 그 삼국지 연의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관우의 공식 데뷔전은 백마성에서 이 알량을 베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이게 스포츠로 보면은 진짜 무명 투수가 한국으로 복귀한 추신수를 데뷔전에서 첫 타석에 삼진을 잡는 거랑 똑같은 거고 롤로 치면은 무명의 미드가 페이커를 잡은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거의 뭐 이 정도로 충격적인 데뷔전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 없는 게 원소는 그 당시에 조조보다 더 큰 군대고 그 당시 중국의 제1의 군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량은 그 제1의 군대의 제1의 장수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걸 마궁수 출신이 와가지고 그냥 배워버렸으니까. 근데 그것도 보면은 실제로 역사에서 그런 게릴라전이 은근히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전투를 생각하면 다 대군과 대군의 싸움이라 생각하는데 대군이 있고 정말 소부대가 가서 적장 목만 딱 따오는 그런 전투가 실제로 많은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설에도 보면은 항상 좀 책사들이나 이런 경험 많은 장수들이 경기하는 게 매복을 항상 경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장판파 같은 경우도 장비가 매복해 있는 것처럼 말들의 그 꼬리에 뭐 볏짚을 달아서 이렇게 슬렁슬렁 연마. 해가지고 그 매복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연출들을 하는 거 보면은 물론 정석적인 전투도 중요하지만 그런 전술적인 매복을 통해서 전쟁을 유리하게 갖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저 진짜 삼국지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관우의 모든 걸 다 덜어내고 하나를 뽑자 그러면은 이 알량문추전이라 생각해요. 음, 알량문추를 잡은 게 결국에 관우의 핵심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됐지. 실제로 일기토라는 거 거의 없었는데 정사에서 기록된 몇 안 되는 일기토가
관우 알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관우가 알량 죽인 거는 실제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실제 일기토를 1대1로 단기 접전을 해가지고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인물이었으니까 아마 늙어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어요. 그래서 그런 명성으로 지휘와 통솔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까 잠깐 뭐 리더의 쇼맨십이라거나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관우도 다분히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그죠? 정말 먼저 아까 나와서 잡는? 대물이잖아요. 그 중국 전국에 지금 제1회 가장 권력이 있는 군대에 진짜 선봉에 있는 장소를 딱 자기가 나가서 잡으면 이거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한 칼에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기토라고 해서 일기토가 또 일본 말을 뭐 번역한 거라 해서 막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접전이라고 하는데 단기 접전 뭐야? 하나의 기병이 가서 싸운다. 네. 근데 이 단기 접전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고구려 아닐까요? 신라입니다. 신라 진짜? 화랑이 단기 접전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맞아 그 유명한 관창도 맞아요. 혼자 나가가지고 백제군한테. 근데 그게 관창만 있던 게 아니고 의외로 역사적인 기록이 되게 많아요. 화랑이 나가서 일기토를 뜨고 오는 게 진짜 많습니다. 화랑의 정신인가 보네. 신라 애들이 그러니까. 유명했구나. 그리고 장난 아니 통일을 했던 나라니까 어떻게 어중이 떠중이가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면은 절대 후퇴를 안 해. 죽거나 이기고 돌아오는 게 이 화랑의 단기 접전이었다고 해요. 야 이거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랑 비슷하다. 그 북유럽 신화 라그나로크랑 바랄라의 군대들이랑 비슷하네 느낌이. 가서 그래야지만 이제 바랄라 가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운현님한테 하나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 있거든요. 뭔데요? 여기에 관우와 네. 캡틴 아메리카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야 그래도 내추럴리 로이더는 못 이기지. 아니 그런가? 템빨은 못 이겨. 화타가 만들어진 온갖 좋은 약초 많이 먹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그래도 이미 슈퍼솔저 헬청이랑 비브라늄 하면 이거는 찐 토론으로 해가지고 관우 대 캡틴 아메리카로 한번 해봐도 좋을 소재 같아요, 진짜. 이거는 좀 가볍게 한번 물어봤는데 뭐 이야기해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로이더가 이길 것 같아요. 내추럴이라고 하면 뭐 이길 수는 없겠지. 그래서 이 중간중간 좀 이제 작은 사건들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밈으로 많이 쓰고 있는 동령관 지나갈 때 보면 이제 막 동령관에서 이제 처음 이제 조조군 쪽에서 이제 관우를 죽여라라는 명을 받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령관을 지나가는데 관우를 딱 둘러싸면서 멈춰! 이러니까 관우가 나 관우요! 이런단 말이에요. 통행증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너무나 재밌어하고 유명한 통행증 된 거 이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이 감독이 그 만화 요코하마 테루인가? 그 작가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전략당국지 거기에 있는 거. 그 만화 안 봤나 봐요. 봤으면은 그 댕강 한 번은 해줬을 텐데 팬서비스로. 그러니까 진짜. 그걸 한번 해줬어야지. 근데 나 그게 너무 웃긴 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우가 중국이 워낙 넓잖아. 그리고 지금처럼 뭐 큰 사건이 벌어지면 인터넷으로 일파만파 다 퍼지는 게 아니니까 관우의 그 유명세가 떨쳐지기는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걔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관우요 하니까 뭐야? 지금 뭔데? 막 이런 반응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예전에 김문수 도지사 김문수가 소방사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나 김문수요 막 이렇게 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쩌라고 네가 관우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쩌라고. 그런가?
그때는 관우가 유명하지 않았을까 저는 싶기는 한데. 아, 왜냐면 그 애들이 나 관우야 이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리고 또 난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그 기란한테 관우가 칼을 하나 건네준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렇게 칼로 뭐 지키라고 해서 주는 건가? 근데 그 이제 기란이 칼을 쥐고 있다가 보면은 칼 그 손잡이 밑에 문양을 봐요. 그 문양을 보면서 이제 과거 회상을 하는데 이제 가만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이제 옛날 고향에서 일을 떠올리는 거지. 헉! 살인 사건 났을 때 저 그 칼에 있던 문양이 이거였는데 그걸 딱 떠올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살인범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인 거야. 살인범 이 새끼 살인범이 칼을 쥐면서 나한테 몸을 지키라는데 기란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니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왜냐면은 그 기라는 그 속사정을 모를 거예요. 그 병사들이 그냥 그치? 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문 앞에 병사들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는데 그거 그러니까. 무서웠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칼 문양을 딱 기억했는데 씨 그때 사람 연쇄 살인마 새끼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얘잖아. 이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완전히 좀 재해석이긴 하다. 그 과거에 자기 뭐 근처에 있는 살인 사건의 범인의 증거라고 보여지는 게 나한테 갑자기 생긴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속사정을 다 알면 이제 관우는 은인인데 그 과정을 모른 채 사람이 죽어 있는 것만 보면은 살인범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또 마지막에 그 미인계 쓸 때 보면은 그런 대사 친 거 보면은 알고 있었겠죠. 나를 구하려고 사람도 죽였지 않냐 뭐 이런 대사 치잖아요. 그래서 뭐 그 기란이랑 관우의 관계도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고 이게 이제 이야기가 거의 막바지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아니 결국 총평하시는 겁니까? 총평 전에 한 큰 네. 덩어리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조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영화 내도록 다들 조조를 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하지만 그 영화 내에서 조조는 욕먹을 짓을 한 게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음. 근데도 기란도 그렇고 뭐 황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조조를 너무나 나쁘고 비겁한 사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조조는 욕먹을 짓 한 게 없어. 그리고 그 세계관 내에서 누구보다 이 천하를 평화롭게 하고 천하를 통일하기 위한 비전이 가장 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관우는 아직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영화 내에서 아무것도 보여준 것 없는 뉴비를 무조건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조조는 계속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내가 천하를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며 내가 통일을 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비전을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 막연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말만 떠드는 PT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중국 그 천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를 손에 쥐락펴락 하면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천하에 대한 미래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걸 못 알아보는 관우도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화 한 2시간 가까이 된 이 영화를 보면 볼수록 조조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구보다 분명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물론 그 제갈량이 천하 삼분지계를 가지고 이제 유비와 함께 천하를 도모하려는 계획은 진작에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군웅 할거를 하면서 조조는 그때부터 이미 천하를 가지고자 하는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 그는 이미 준비된 지도자이지 않았나. 그런 면모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였다고 봐요. 아니 근데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원래 조조를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랬. 어릴 때 그 상중하러 나와져 있는 삼국지 보면서 유관장 좋아하는 걸로 시작을 하죠. 아이 지금 말하세요. 촉바세요, 윗바세요, 오빠세요. 당연히 윗바지 지금은 나이가 들고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위대한 지도자, 훌륭한 리더,
그 조조와 그 위나라의 시스템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 세력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다음 영화를 뭘로 해야 될지 조금 정해진 것 같아요. 운현님을 위한 영화를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걸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뭐 조연들이 보면은 다 욕을 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욕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걔네들의 초 애들이나 조조에 반하는 애들인데 걔네들까지 조조 칭찬을 했으면은 그때는 진짜 조조 미화 영화가 되지 않았나. 근데 그나마 욕을 했으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만약 진짜 걔네들까지 조조가 그래도 천하의 뭔가 개혁가다 뭐 이랬으면은 진짜 그렇지. 큰일. 근데 창천왕노라는 만화 아세요? 아유, 그럼요.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뭐 대사 막 유비도 조조를 막 대단하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완전 조조 미화인데 조조가 그래도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래도 여기는 뭐 그래 뭐 여기는 관우가 주인공이라서 뭐 여기는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이 영화는. 그렇죠. 그 정도 수준 아니지. 그러니까 대놓고 그런 조조를 올려치게 하는 장면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주 의도를 가지고 조조를 묘사하는 방법이 훌륭했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총평을 따로 준비한 건 없습니다. 운현님 한번 총평을 준비하셨다고 하시니까. 어, 당연히 삼국지를 좋아하고 역사도 좋아하는 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화를 보기 전에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흔히 역사물에 삼국지물에 기대하는 내용이나 연출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인물 묘사라든가 그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는 면모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화를 보고 지금 이렇게 헨리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가 역사물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역사 컨텐츠에서 우리가 좀 더 흥미롭게 기대하고 이끌어내야 되는 건 그 시대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현대 시대 정신? 그 당시의 시대 정신, 그 음, 당시에 팽배했던 혹은 그 시대를 지배했던 시대 정신이 어떤 거였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그, 오늘날에 네. 그 시대에 그러니까 고구려라 치면 고구려 시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게 네.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가치관이랑은 너무 상이하고 안 맞는 게 많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통하는 가치관이었고 그 시대를 지배하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걸 오늘날의 시선으로 볼 수는 없고 보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대 정신, 그 시대의 정신을 많이 담은 영화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걸 진짜 대놓고 많이 담은 영화들도 많거든요. 근데 운현님은 또 요 정도만 담았는데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면은 아마 대놓고 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역사 고증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운현님은 아마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뭐 그 정도까지로 막 그렇게 강한 영화는 아니었다 생각하는데 또 거기서도 또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조금 권해드린 거에서 저도 이 권하면서 처음 본 영화거든요. 근데 이게 좋게 생각하고 운현님께서 이제 뭐 총평을 하신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총평을 뭐라 할까 하다가 잘 생각은 안 났어요. 근데 뭐 그냥 제가 생각했던 제가 막 역사와 영화 이 시리즈에서 생각했던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 자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어요. 잘 봤어요. 그래서 물론 삼국지 팬분들은 약간 뭐 반감이 있을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하는데 돈으로 따졌을 때 이거 영화표 얼마 하면은 괜찮겠냐? 저는 7,000원. 7,000원. 어유. 예. 7,000원이면은 저는 이 영화에 7,000원까지는 충분히 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이면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다. 그래서
8,000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좀 마무리 지으면 될 듯 합니다. 어떻게 이제 좀 맞춰볼까 하는데 이게 큰일 났어요. 영화가 1시간 40분짜리 영화인데 우리가 1시간 40분을 넘게 떠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하던 것처럼 넷이 떠든 게 아니라 둘이 떠드는데 이렇게 떠들어 버렸습니다. 전 생각도 못했는데 저는 진짜 저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1시간도 못 떠들면 어떡하지? 30분 떠들면 어떡하지? 이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고 편집할 생각하니까 진짜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기회입니다. 짧게라도 한마디 더 하실 거가 있으신가요? 또 제가 마지막까지 조조 얘기만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관우의 죽음까지도 이용하는 조조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필 콜슨의 죽음을 어벤져스의 규합을 딱 만드는 닉 퓨리와 같았다. 조조는 삼국시대의 닉 퓨리, 디렉터 조조, 조맹덕. 아니야, 내가 오늘 사람을 좀 잘못 모신 것 같아. 아니 너무 조조빠를 데리고 앉혀놨어. 진짜 이거는 너무 생각도 아무튼 저는 이번 영화 리뷰로 인해서 운현님의 성향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못했네. 이게 삼국지 영화가 중국에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은 배트맨 영화 안 나오고 고든과 알프레드 드라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셜록 홈즈 영화 안 나오고 있는데 셜록 홈즈 보면은 골목 소년단이라는 거 있거든요. 네. 골목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단서 알아오는 소년단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셜록 홈즈가 아니라 에놀라 홈즈 나온 거 아시죠? 알죠. 셜록 홈즈 여동생 영화가 나온 거. 참 추세가 이렇잖아요.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는 삼국지 조조 영화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다가 관우 영화 나오고 뭐 관우는 워낙 주연이니까 나올 만도 한데 이런 추세면 어느 순간은 뭐 진짜 방통 영화도 나오고 송관 영화도 나오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21년에 공개된 삼국지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뭐죠? 21년 중국에서 개봉할 삼국지 영화 제목이 청룡 언월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다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진짜 모르겠다. 근데 설마 청룡 언월도가 주인공일까? 그러니까 그 청룡 언월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그리고 관우의 손에 들어가면서의 그런 내용을 모르겠는데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기대되고 이제 DC 코믹스 유머 중에 하나가 알프레드 영화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배트카 영화도 나오고 배트플레인 영화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개그가 있었는데 이게 웬걸 중국에서 청룡 언월도 영화가 지금 이런 것도 나온다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원래는 이걸 막바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깜빡하고 이제 하게 됐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역사와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조조빠분을 한 분 모셔가지고 같이 재밌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조빠를 모셔놓고 관우 영화를 리뷰했어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마 입에서 근질근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하나하나 또 보면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환담을 나눈 영화 삼국지 명장 관우는 유튜브에서 구매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무려 가격이 1,200원입니다. 제가 7,000원까지 괜찮다 생각했는데 1,200원에는 너무 해자라고 봅니다.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고 이 역사와 영화 시리즈 이름 그대로 역사로 사라질지 다음 편이 업로드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거 거의 2시간짜리 영상을 지금 편집을 해야 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인사는 준비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